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세요? 혼자 여행하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떠나는 게 좋은가요? 어떠한 사람에게 끌리십니까? 이 질문들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 취향은 고상하거나 우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향을 말할 때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니까요. 책 읽어주는 자작나무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던 김민철 작가의 세 번째 에세이 하루의 취향을 소개할까 합니다. 북라이프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모든 요일의 기록, 그리고 모든 요일의 여행. 글이 참 좋았었죠. 두 번째 책 이후로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정다웠던 옛 친구를 한참 만에 만나서 엄청 반가운 기분이 들었달까요?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취향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좋아하는 동네 호프집, 취미, 여행부터 사랑, 일의 취향까지. 하루하루 작가가 좋아하는 리스트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요. 최적의 온도로 육전을 제공하는 동네 호프집 이야기에서는 군침이 돌았고요.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들려줄 때에는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닭발과 소주를 나눠준 동네 슈퍼 아저씨 이야기에서는 코끝이 시큰거리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즉 나만의 취향의 지도가 있어야 쉽게 행복에 도착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작가의 글은 하나의 주제를 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풀어내면서도 작은 깨달음 같은 것으로 마무리되고는 합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글이어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 작가의 글을 읽고 있으면요, 말 잘하고 착한 동네 친구가 옆에서 종알종알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가끔 그런 친구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람됩니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친구가 되어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착한 동네 친구. 나의 취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중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프롤로그. 이상한 일이다. 취향이라는 이 평범한 단어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기가 죽는다. 왠지 그 앞에는 근사한, 남다른 같은 수식어가 붙어야 할 것 같고 나의 취향에 어울리는 수식어는 따로 있을 것만 같다. 평범한, 별거 아닌, 혹은 뻔한 것 같은. 그래서 취향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자꾸만 가난한 기분이 들었다. 오래도록 잘 가꾼, 근사한 남의 정원 앞에서 굳이 나의 볼품없는 화분 하나를 내미는 것만 같은. 모두가 취향을 말하지만 유독 나만 초라했던 어느 날 취향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취향. 무엇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 그뿐이었다. 근사한 정원 같은 뜻은 없었다. 취향. 마음이 가는 방향. 아무도 상관할 필요 없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마음의 방향.
좀 촌스럽더라도, 조금 볼품 없더라도, 조금 웃기더라도, 이것은 나의 취향, 나의 소중한 취향. 어릴 적 한 친구의 글씨체를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그 글씨는 뾰족했고 반듯했고 그 친구 같았다. 몰래 열심히 따라해 보았다. 하지만 영영 그 친구의 글씨체와 같아지지는 않았다. 다만 내 글씨체가 약간 뾰족하게 변했다. 그때 또 다른 친구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엔 가볍고 어딘가 모르게 경쾌한 그 글씨체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글씨체에 도착하는 대신 또 다른 글씨체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나의 글씨체에 그 친구의 결이 조금 더해진 것뿐이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던 것 같다. 오랜 시간 동안 매혹과 표절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내게 남은 건 결국 나의 글씨체뿐이었다. 누구와도 다른, 오직 나를 닮은 글씨체. 이러한 과정이 비단 글씨체에만 일어나는 일일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작가들의 문체를 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개성을 훔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안목을 가지고 싶어 했는지, 내가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꼭 들었는지, 수많은 실패 끝에 나는 오늘도 나밖에 되지 못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누구나 그럴 것이다. 마음은 매일 흔들리며 어딘가에 닿고 우리는 그것에 지갑을 열거나 시간을 쏟는다.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때론 절망, 때론 후회다. 하지만 운 좋게도 몇은 나에게 남는다. 나에게 꼭 어울리는 형태로, 나에게만 꼭 어울리는 색깔로. 나의 취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마침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겐 그 취향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유행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취향을 기준점으로 삼아 하루를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식량으로 삼아 나의 취향은 오늘도 나를 나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취향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고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다. 왜 그때 나는 저것이 아니라 이것에 마음이 끌렸을까? 이것은 또 나의 어떤 마음을 닮았을까? 이 취향은 얼마나 오래 나에게 머물게 될까? 하루하루의 취향이 모여 결국 나는 어떤 색깔의 사람이 되는 걸까? 그 고민 속에서 만져진 수많은 마음의 결에 하루의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일 내 마음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는 이 취향 덕분에 나다울 수 있었으니까. 근사하지 않아도, 우아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바로 그 취향이 오늘 가장 나다운 하루를 살게 했으니까. 살까 말까? 어울릴까 아닐까? 너무 튈까? 어쩌면 괜찮지도 않을까? 갖가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에게 갖고 싶은 옷을 보여줬다. 친구는 보자마자 말했다. 야, 너 그 옷 있어. 그럴 리 없다. 친구에게는 이 옷의 소재가, 길이가, 패턴이, 색깔이 이전의 나의 옷들과 얼마나 다른지 전혀 안 보이는 것이다. 친구에게 아니야, 이런 옷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씩 웃는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몰라도 이것은 명백히 내 취향이군. 우리도 사랑일까?
1980년에 태어난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자 선배들은 말했다. 이야,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에 태어난 애들이 학교에 들어오다니 충격이다, 충격이야. 정확히 1년 후 이제 막 입학한 후배들에게 나는 말했다. 뭐라고? 00학번이라고? 나는 99학번인데 그럼 우리는 한 세기가 차이 난다는 거야? 충격이다, 충격이야. 그리고 19년이 흘러 올해 나의 충격은 극에 달했다. 뭐라고?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이 올해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그게 말이 돼?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2001년에 개봉한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다. 하지만 이왕 나이도 학번도 다 밝힌 김에 끝까지 말해보자면 2001년 언제나 그랬듯 열렬한 짝사랑에 빠져있던 나는 막 선배를 짝사랑하기 시작한 친구와 봄날은 간다를 보러 광화문에 갔다. 영화의 주인공은 사랑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여자 은수와 사랑에 대해 지극히 낭만적인 남자 상우. 그 둘이 눈이 맞고 은수가 상우에게 라면 먹을래요? 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둘이 사귀고 그러다 은수의 마음이 변하고 상우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말하고 결국 헤어지는 게 영화의 전부다. 물론 이게 영화의 전부였다면 그 당시 모든 잡지와 신문과 각종 웹사이트가 그토록 이 영화로 도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은수와 상우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토록 격렬한 토론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전부 각자의 사랑 경험을 이 영화에 녹여서 해석하느라 그 시절 우리들은 아주 바빴다. 나와 친구도 그랬다. 영화관을 나서며 우리 둘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기 시작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니? 저렇게 순진해서야. 우리는 사랑이 저런 거 다 알잖아. 그 밤 우리는 은수에게 감정이입했고 사랑을 다 아는 사람들처럼 굴었고 하룻밤짜리 연애라도 할 것처럼 자신감 넘쳤고 은수처럼 쿨하게 맥주 한 병 마시고 헤어졌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놀이는 딱 거기까지였다. 다음 날부터 우리들은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고백도 못하는 주제에 사랑을 알긴 개뿔. 우리가 무시했던 영화 속 상우는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와 연애라도 하지. 우리의 현실은 진흙탕 같은 짝사랑이었다. 그 오빠는 오늘 어디에 있을까? 왜 우연히 마주치지도 못한 거지? 아까 나한테 그 문자는 왜 보낸 걸까? 매일 우리는 각자의 짝사랑에 대해 서로에게 보고하며 시간을 죽였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은 늘 같았다. 우울하다. 오늘 우리도 만날까? 내가 너네 학교 쪽으로 갈게.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었다. 겨우 영화 한 편에 우리의 일상은 완벽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명확한 건 단 하나였다. 우리는 은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우였다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에 현실이라는 단어를 전혀 결합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끝없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말을 읊조리며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기억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어쨌거나 22살의 나는 그랬다. 시간은 흘렀다. 어느 날 남편과 나는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를 봤다. 결혼해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던 여자 주인공 마고의 이야기였다. 영화와 소설을 통해 100만 2번쯤 반복된 바로 그 일이 마고에게도 일어난다. 바로 매력적인 남자 데니얼이 마고의 일상으로 들어온 것이다.
여자는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지만 새로운 남자에게 대책 없이 끌리고 결국 남편 루와 헤어지고 데니얼에게 가기로 결심한다. 여기까지는 주인공들의 떨림과 그 섬세한 시선과 표현 덕에 꽤 괜찮은 영화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장면으로 이 영화는 나에게 두 번째 봄날은 간다가 되고야 말았다. 그날, 그러니까 마고가 남편 곁을 떠나는 날, 루는 마지막으로 마고에게 샤워를 권한다. 마고가 내키지 않는 그 집에서의 마지막 샤워를 할 때 늘 그랬듯 샤워기에서는 갑자기 차가운 물이 와락 나왔다. 마고는 언제나 루에게 샤워 중간에 차가운 물이 한 번씩 나온다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던 터였다.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물이 쏟아지자마자 샤워 커튼이 거친다. 그 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빈 물컵을 들고 있는 남편 루. 그 모습을 보며 마고는 그제야 매일 샤워를 할 때마다 쏟아졌던 찬물을 눈치챈다. 당신이었어? 매일? 그래, 매일. 그럼 샤워기는? 고장이 아니었어. 루는 가장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간다. 우리가 늙으면 내가 매일 이 짓을 해왔다는 걸 고백하려고 했어. 당신을 웃게 해주려고. 아, 나는 이보다 더 극진한 사랑 고백을 알지 못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한 사람을 보며 매일 같은 장난을 쌓으며 늙었을 때 그 장난을 고백하는 장면까지 생각하는 사랑. 늙은 그 사람이 단 한 번 깔깔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마음은 간질거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치의 차가운 물을 준비하는 사랑. 한순간의 떨림은 사랑의 도입부라 인정하고 같이 쌓는 시간에 더 많은 마음을 내주는 사랑. 둘만 알아듣는 농담 하나가 생길 때마다 귀중한 보석 하나를 얻는 기분이 드는 사랑.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은 사랑에 이런 구멍이 생기고 내일은 또 다른 부분에서 구멍이 생길 것이다. 어떤 날은 정말 이것이 사랑일까 의심도 들 것이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사랑이라면 그 구멍이 우리 둘의 사랑에 독특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빈 물컵을 들고 있는 그 남자를 뒤로 하고 짐을 싸들고 새로운 남자에게 가는 여자 주인공에게 어떻게 저 물컵을 모른 척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저 물컵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걸까? 사랑을 저토록 절절하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철저하게 나의 사랑 취향이다. 취향의 영역에서 바라보자면 나는 철저히 루의 편이다. 물론 마고도 데니얼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은 강렬한 떨림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나는 오래도록, 영화가 끝나도록 오래도록 루를 걱정했다. 마고가 떠나고 루는 괜찮을까? 바라건대 다른 누군가를 만나 루가 그런 장난을 다시 시작해 주길. 그의 오래된 농담이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그 사람과 평생 함께 늙어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상우에 루의 사랑 취향을 가진 나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냐고? 언젠가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사랑은 한 사람을 평생 알아가는 과정이야. 여기 이 사람의 사랑에 관한 가치관이 모두 들어있다. 한 사람을 평생 알아가는 과정.
이 단어들의 의미 하나하나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쨌거나 나는 그 말을 한 사람과 결혼했다. 자랑은 여기까지. 무언가로 향하는 마음이 취향이라면 사랑만큼 자신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또 있을까? 입꼬리가 예뻐서, 눈매가 선해서, 반바지가 잘 어울려서, 말이 잘 통해서, 혹은 침묵이 편안해서, 입맛이 비슷해서, 농담이 잘 맞아서, 실수까지 귀여워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서. 모든 사랑에 붙는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가 아닐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내 취향이라서. 취향의 지도. 빨래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는 내공이 없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빨래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 빨래 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각 과정을 제각각의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나의 경우엔 대학교 때는 빨래 넣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하고서는 빨래 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드물게 손빨래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손빨래라는 말만 들어도 기겁을 하는 나 같은 사람도 많다. 일주일에 한 번씩 흰 빨래를 삶는다는 사람도 있다. 듣기만 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싶지만 그게 그 사람의 빨래 취향인 것이다. 그러니까 빨래 좋아하세요? 에는 그 결결이 다른 빨래 취향에 대한 배려가 없다. 청소의 경우에도 물건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기부터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물건에 붙은 먼지부터 닦는 사람이 있고, 그 전부를 매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 전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내가 물건 정리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는 물건을 각자의 자리에 쭉 늘어놓는 걸 정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싹 치우는 걸 정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행을 인수분해해보면 어떨까? 최근 광고에도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여행에도 전문가가 있으며, 전문가가 미리 다 짜놓은 충실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분을 만났다. 그분의 여행 취향은 명백히 패키지 여행이다. 나는 여기에 어떠한 편견도 개입시키고 싶지 않다. 패키지 여행의 반대말을 자유여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유여행을 떠나면서도 모든 일정을 마치 패키지 여행처럼 촘촘히 다 계획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갈 식당과 거기에서 먹을 메뉴와 카페에서 머무를 시간까지 다 정하고 떠난다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다. 반면 친구 한 명은 도착하는 첫날의 숙소 예약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계획은 최소화해서 떠난다고 했다. 아예 첫날 숙소도 예약하지 않고 운명의 신에게 모든 걸 맡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하루도 집 밖에서는 잘 수 없다는 강경파도 존재한다. 여행을 싫어하는 것도 여행의 취향 중 하나다. 여행에 대한 각종 동경과 찬양만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여행 취향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여행만큼이나 여행 준비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휴가 갈 시간이 없을 때에도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가지? 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며, 비행기 티켓도 심심하면 검색해본다. 지도 앱을 수시로 켜서 계획도 없는 도시의 작은 식당에 별표 치는 것도 좋아한다.
최근 여행은 떠나기 1년 반 전에 이미 목적지를 정했고 비행기 티켓은 10개월 전에 사두었다. 수시로 바뀌는 마음에 따라 수시로 여행 루트를 짰더니 종국에는 내가 짠 루트만 10개가 넘었다. 너무 이상한 사람 같다고? 그럼 그냥 여행 루트 짜는 걸 여행만큼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쳐두자. 여행 준비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은 내가 모든 정보를 빼놓지 않고 수집해서 모든 일정을 다 정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내 기준에서의 여행 준비는 어느 도시에 갈 것인가, 그 도시에 얼마나 머무를 것인가, 어떤 숙소에 머무를 것인가가 거의 전부다. 특히 숙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 도시의 집들을 다 살펴보며 나와 가장 취향이 맞는 집주인을 고르는 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갑자기 숙소 사이트를 켜고 이 집에 머무르면 어떨까를 상상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유형이랄까. 말하자면 여행 준비를 공상에 다 쏟아붓는 사람이 바로 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여행지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나면 그제야 허겁지겁 가이드북을 뒤적이다가 결국 되는 대로 돌아다니는 게 나의 여행 취향이다. 어디 빨래, 청소, 여행에만 취향이 있겠는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도, 쉬는 방법에도, 심지어 회사 일에도 취향은 여지없이 개입한다.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오래 회사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명백히 취향 탓이다. 14년을 한 회사에 다니는데 왜 유혹이 없었겠는가? 다른 회사에서의 유혹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에 누군가가 자신이 버는 돈을 말하며 나에게도 프리랜서로 전향하라고 유혹을 한다거나 어떤 회사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카피 쓰는 일만 해보라며 큰 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의 일 취향을 중심에 두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카피라이터가 이런 말을 하면 어이없게 들리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이디어를 내고 카피를 쓰는 게 아니었다. 물론 싫다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을 뿐이었다. 대신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의 길을 잡고 그걸 잘 정리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최적의 스케줄을 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일을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렇다면 돈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은 나의 일 취향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일이었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끝까지 진행하는 게 일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일 취향을 존중해줄 사람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결국 회사에 남기로 결정했다. 내 취향이 그러하니까. 단순히 옷을 하나 고르는 것도 취향의 영역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취향의 영역이다. 옷을 고를 때 내 마음을 의식하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내 마음의 방향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하여 남의 시선을 배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고 나의 마음을 꼼꼼히 파악하여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불확실한 것이 많을수록
가장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나의 마음이 향하는 것들로 완성한 나만의 취향 지도 안에서 나는 쉽게 행복에 도착한다.